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인허가의 의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의제, 그러니까 인허가 허가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행정행위 배우면서 6차의 진도 좀 나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허가라고 하면 금지는 행동을 풀어주는 것이죠. 뭐, 금지의 해제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결국 금지되는 행동을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허가가 좀 특별한 허가가 있을 수가 있다. 그 이제 약간 좀 그 보충적인 의미에서 후견적인 허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광범위한 재량과 함께 판단을 해보면서 좀 특권을 주는 거잖아요. 특권을 주는 허가를 저희가 강학상 특허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사법상 행정행위 아니라 행정행위가 아니죠. 사법상 법률행위, 그러니까 뭐 징여든 뭐든 뭔가를 하는데 후견적으로 그냥 오케이 이제 도장 찍어주는 인가가 있는 거죠. 인가가 있고 그런 허가의 영역에서 조금 허가가 좀 강화된 허가 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후견적 허가 이렇게 보면 그 칭의보다 한 단계 내려온 완화된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신고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말을 하니까 갑자기 핸드폰이 검색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허가 인가를 저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는 이제 인허가 의제는 뭐냐면 어쨌든 그 허가든 인가든 특허든 신고든 문제되는 어떤 거에 대해서 금지된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금지된 게 결국에는 법률에서 뭔가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 법률에서 어떤 걸 완화시키면서 이제 허가를 받게끔 하든지 신고를 하게끔 한다든지 뭔가 이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 허가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법이 사실은 여러 개가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내가 행동을 하려지만 관련된 여러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허가들을 혹시 한 장의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예, 심사를 하는 과정, 하나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심사를 내는데 혹시 기왕이면 같이 심사를 여러 가지 허가를 같이 받는 것은 어떤가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 허가를 뭐 관청도 다른데 오늘은 국토부 가고 내일은 어디 가고 다 따로따로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좀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저희가 인허가의 의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허가의 특정한 어느 허가의 심사 단계에서 그 특정한 당의 허가의 근거 법령에 기초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에 대한 심사까지 같이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예.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있으니까 가능은 하다는 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제 뭐가 좀 다르냐면 각각의 심사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요건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각각의 법령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심사 신청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있는 심사 요건이 어떤 것인지는 사실 알 수가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거 허가만 온 거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심사의 절차를 단축시켜서 같이 심사를 하긴 하되 다른 심사를 생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가 어려운 거냐면 민원과의 의제가 된다는 걸 잘못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여기서 하나 허가 받으면 다른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냈는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고 다른 건 다른 거대로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내가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절차에서 하나 절차에서 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까지 함께 해줄 수가 있다. 같이 심사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서류는 같이 또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별개의 심사는 다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인허가 의제 관련돼서 이제 행정기본법의 제24조에 조문들이 들어갔는데 아직 이제 시행일은 좀 남았기 때문에 뭐 이 당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아니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논의들이 다 이제 이 법조문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보면 이제 주된 인허가 받으면서 관련 인허가를 예, 다 같이 문제되는 것인데 보면 이게 그 서류를 같이 제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된 인허가 받으면 관련 인허가까지 다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심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관련된 인허가 서류도 같이 제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된 인허가 하는 행정처 같은 경우라고 하면 본인이 다른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련 법령에 대한 다른 행정청의 어, 서류까지는 같이 받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미리 이제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허가 의제 보면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보긴 보지만 예, 해당 법률에서 관련 인허가 관련된 내용까지 하라는 것들이 보통 대부분의 법률에 인허가 의제 조항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인허가 의제에서 중요한 점은 한 번의 절차를 단축시킨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인허가 의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재량행위 시간에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 뒤에서 또 다시 또 드려야 되는 것인데 미리 사실 스포일러를 해드리면 지금 인허가에 관련된 주된 인허가에 관련돼서는 요건을 갖춰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속행위로 봐서 요건을 다 충족했으면 사실 줘야 되는 것인데 관련 인허가까지 심사를 하면서 관련 인허가에서 요구하는 어떤 내용들 보다 보면 특히 이제 그 관련 인허가에서는 재량행위가 있을 수가 있죠. 기속이랑 재량이 함께 와서 심사할 때는 합치면 재량이 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관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실 이걸 얘기한 거. 이제 지금 슬라이드에 넣은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는 앞에 저희가 봤던 허가편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허가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일부러 재량행위판에 이제 편제를 시켜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허가 의제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봐서는 사실 허가 시간에 같이 봤어야 되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부득이 제가 이걸 재량행위 넣은 거는 사실은 이제 관련 인허가가 재량행위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된 인허가는 기속행위인데 관련 인허가가 재량행위 있을 때는 관련 것도 같이 해서 절차만 단축하는 걸 뿐이지 같이 심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인허가를 가지고 주된 인허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량에 따라서. 물론 그 재량에 따른 거부가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 기속이랑 재량이 함께 있을 수가 있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여기서 설명을 넣었습니다. 재량에 대한 통제가 사실 뭐 진짜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재량에 대한 통제가 이제 저희가 사법적인 통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행정법의 발전은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특히 사법적인 통제의 관점을 두고서 발전이 되어 왔으니까 사법적 통제는 당연한 것인데 특별히 이 슬라이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입법적인,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입법적인 통제가 있을 수도 있고 행정 스스로의 자기 스스로의 통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입법적인 통제를 먼저 보면 어떤 재량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재량행위에 대해서 요건들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법률 요건으로 해서 재량 기속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재량의 범위를 좀 약간 조정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법 아니면 실제 그 어떤 재량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감조사를 통해서 감사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도 있긴 있겠죠. 뭐 중요한 이 헌법 시간에 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에서는 처분 기준을 설정 검토해야 된다는 행정절차법 조문이 제20조가 행정절차법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행정규칙 시간에 봤던 5주차에 봤던 재량 중침과도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감독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전적 사후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사후적 통제로서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재량행위에 대해서 재량으로 어떤 처분청은 어떤 걸 행동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감독청의 입장에서 직권 취소의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행정심판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죠. 특히 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위법에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당까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법 플러스 부당까지 통제하는 것은 또 행정심판의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법적 통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행정적인 통제로서의 행정 절차, 뭐 감독청이 하는 직권 취소, 행정심판에서의 부당성 통제, 이 내용이 뭔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량의 행정 내부적 통제, 재량 중칙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사실 저희가 5주차 시간에 봤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행정처에 재량을 부여했는데 문제는 재량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준의 속성은 애초에 법에서는 요구한 건 재량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뭐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으로 봐서 스스로만 통제해야지 이거를 국민에게까지 아니면 법률에선 재량이 부여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기관 내부관을 구속할 내용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 내용들을 때에 따라서는 법규 명령에 별표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할 것인지 행정규칙으로 봐야지 그런 스트릭트하지 않고 좀 더 그 별표 기준에 어떤 기준과는 다른 내용을 또 한번 주장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보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낫긴 나는데
문제는 이 형식 자체가 법규 명령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별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법규 명령인데 어떻게 행정규칙이라고 그냥 이론적으로 뭐 어떤 학설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규 명령을 보는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대로 지켜서 예를 들면 그 이 별표 처분 기준대로 만약에 처분이 나와버리면 국민 입장에서 다투기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 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례의 논리가 이제 불형 형식이랑 대통령 형식을 나눠서 이제 설명하면서 불형 형식의 행정구조를 보니까 국민을 계속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재량권에서 남용을 바로 다툴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대통령의 형식으로 이런 제재 처분 기준이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법규 명령을 보되 대통령령이 부정보다 좀 높긴 하니까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그 어떤 가이드라인 있는 거는 하나의 이제 기준점 최고 한도로 보니까 그 이하라는 가로하고 이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하의 범위에서 다시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다시 재량권을 남용으로 감액을 한번 주장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여서 이런 그 제적 처분 기준 정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재량권을 좀 약간 좁혀주는 측면도 있고 재량 좀 좁혀지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들을 이렇게 좀 내용들이 연결시켜서 이해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저가 직권 취소 사실은 6주차 행정행위 마지막 편에 아마 제가 이제 직권 취소랑 철회 관련된 내용들을 좀 빠르게 진행한 측면이 있어서 좀 약간 이게 뭔가 싶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직권 취소 슬라이드를 또 가져왔습니다. 보면 직권 취소는 원 행정 행위와는 독립된 별개의 행정 행위이고 직권 취소는 원시적하자를 그 처음에 나왔던 어떤 그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거를 스스로 시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처분이 예를 들면 재량행위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분청 스스로도 이런 직권 취소할 수 있지만 감독의 처분청 입장에서는 내가 재량으로 어떤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감독청이 봤을 때는 야, 그 재량권이 너가 행사한 재량권이 좀 일탈 남용이 있는 것 같다. 아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넓게는 또 부당하기도 한 것 같다라고 하면 감독청 스스로가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직권 취소의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행정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송 취소 국민이 소송을 통해서 취소시키려는 방법에 있어서는 90일의 제소기간 제한이 있었잖아요. 이제 직권 취소는 행정 스스로 특히 감동청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라고 하면서 이제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고 제소기간 제한도 없다. 다만 이런 뭐 언제든지 또 이렇게 취소된다고 하면 이게 그 만약에 처음에 나왔던 어떤 그 원행정 행위가 있거든요. 원행정 처분이 수익적인 거라고 하면 그거를 직권 취소를 통해서 뺏어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뢰보호 원칙을 한번 주장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네, 더 어려운 거는 이제 하자에는 직권 취소도 독립한 행정이니까 취소에도 문제가 있으면 취소를 또 취소할 수 있는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항상 그럴 때는 소급표라든지 신뢰보호 원칙을 따져봐서 혹시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내용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뭐 문제가 있으면 직권 취소도 가능은 하다고 봐야겠죠. 다만 방향을 앞으로 뺏어갈 것인가 소급해서 뺏어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두 번째 구별 보시면 제가 직권 취소랑 쟁송 취소는 이제 법원이 하는 것이고 직권 취소는 행정 스스로가 하는 것이잖아요. 보면 여기 가운데 철회가 껴 있는데 사실 지난 6주차 말미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철회가 진짜 어려운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쟁송 취소는 그냥 제소기간만 따지는 거랑 제소기간이랑 위법한 따지는 건고 이제 직권 취소는 이제 부당까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 쟁송 취소는 좀 빼놓고 직권 취소랑 철회만 구분하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실제 법문헌에서는 그러니까 취소인 경우가 철회라고 해석하고 지금 또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저희가 철회를 하는 얘기라는 시간 아니지만 철회는 저희가 이제 음주운전을 통해서 만약에 운전 면허를 취소시킨다고 하면 음주운전은 면허를 받고 난 이후의 사정인 거잖아요. 사후적 사유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직권 취소 말하는 원시적 하자는 애초에 뭐 면허를 둘 때부터 면허에 어떤 그 사유가 없었는데 면허를 줄 만한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든지
그랬는데 준 게 문제니까 그 애초에 그 운전면허 취소하는 같은 운전면허 취소라고 하더라도 직권 취소는 면허를 줄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철회는 그 이후에 면허는 줬는데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니까 사후적인 사유로 이제 그걸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실제 철회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거든요. 법문원에서 다 취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해석상 그 취소를 철회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저희가 갑자기 또 재량행위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튼 재량행위를 이렇게 직권 취소나 뭐 이런 방법으로 행정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직권 취소가 꼭 재량행위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문도 저희 행정기본법 18조 이미 지난주에 나왔던 아마 그 강의 안에 있을 거니까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법적 통제는 이게 중요하다. 재량권 일탈 남용은 저희가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행정 발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통제가 가능하다. 근데 어쨌든 가능을 하다지 이게 되게 쉽게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소송법의 27조에 이렇게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법에서는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럼 재량권의 일탈은 뭐고 재량권의 남용은 뭐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재량권의 일탈 점 남용이니까 뭐 어느 경우가 일탈이고 어느 경우가 남용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봐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제 실제 의미에서는 보통 이제 선처를 구하는 의미, 좀 깎아다, 작가. 내가 잘못한 걸 있으면 가한 것 같다. 잘못한 거에 비해서 과한 것 같다? 결국 이거는 비례 원칙이랑 굉장히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행정기본법 제21조도 보시겠지만 실제 우리가 봤던 행정법 일반 원칙에서 봤던 비례 원칙이랑 굉장히 연결되는 비례 원칙이 결국 재량 끌기 남용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2주차 시간에 봤던 거잖아요.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크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비례 원칙 위반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판례에서 비례 원칙이 위반돼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의 기본 성격과 뭐 어떤 위법성 정도에 비추할 때 과징금 부과 처분은 비례 원칙이 위반돼서 재량권 일탈 남용. 결국 비례 원칙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랑 같은 내용이다. 특히 재량행위에서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내용을 비례 원칙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서 되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1교시 때 재량과 기속이 구별된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구별이 굉장히 상대화되고 있어서 특히 허가와 같이 연결되는 명령도 명령인데 허가의 영역에서 특히 이게 상대화가 많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허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예전에 이 특허랑 아까 허가라는 개념 배웠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석했을까 과거에는 어떤 특허랑 허가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게 기속 재량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재량행위니까 재량행위니까 이건 특허다라고 보고 이거는 기속행위다 허가라고 해서 거꾸로 보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스위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는 그냥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왜냐면 특별히 더 특권을 설정해 주는 거니까 특허는 재량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허가인 경우에는 과거는 기속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봤는데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제 특허랑 허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기속 재량으로 구별할 수 없겠구나. 오히려 특허 허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개별 문헌에 따라서 재량인지 기속인지 따져봐야겠다라고 해서 강학상 허가의 경우에는 재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건을 충족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법에 나온 요건들을 충족해서 들고 갔는데 이제 행정청이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야 내가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공익 목적을 고렸을 때 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된 안 해줄 수 있는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문제죠. 물론 이제 그렇게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물론 아까 배웠던 것처럼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할 수는 있는데 재량권 일탈 남용을 특히 이런 허가 영역에서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차라리 아까 명령 특히 제재적 처분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나은데 허가에서는 그런 재량권 일탈 남용을 또 인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가 거부를 정당화해 주는 논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쪽으로 빠질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도 하나 있고, 또 기속 재량, 뭐 예색 승인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기속인지 재량인지 왔다 갔다 해서 뭔가 재량인데도 약간 범위를 좁혀주는 것 같고, 기속인 것 같은데도 재량으로 봐서 좀 통제가 되는 것 같은 영역들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기속 재량 행위, 예외적 승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해서 적은 건 아니고, 아무튼 재량과 기속이 상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행정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속 재량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재량처럼 보이지만 축소해서 기속인 것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기속인데도 재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보면 예외적 승인이랑 기속 재량행위가 차라는 재량을 기속화시키고 나는 기속을 재량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뭔가 상대적 의미가, 그러니까 예외적 승인이랑 기속 재량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에 와서는 이런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야, 더 헷갈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더 헷갈린다고 하면서, 야,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허가랑,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인 특허 정도만 쉽게 구별하고 기속이랑 재량만 딱 반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니까 요거 내용을 빼고 그때그때 개별적인 판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사안들만 이해하지, 기속 재량이랑 예외적 승인을 따로 개념을 두지 말자, 그냥 더 어려워지니까 라는 견해도 있으니까, 이 논의가 제가 중요해서 나온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유가, 재량과 기속 구별이 그만큼 쉽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상대화되는 것이 분명히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또 행정을 정당화시킨 논리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용 이론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때그때 따져봐, 개별적인 사안에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어려운, 정말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이제 행정 심판과도 연결되는 위법과 부당에 대한, 드디어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 사실 오히려 위법과 부당에 대한 구별은 행정행위 효력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재량행위에 특별히 이걸 편제를 시켜놓은 이유는, 이게 특히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 달아놨습니다. 보면 어쨌든 행정소송, 행정심판 아직은 잘 배우지 않았잖아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라서, 일단 행정소송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에서 따로 행정심판 위원회를 설치해서 다투는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마치 행정부 내부에 따로 재판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게 행정심판이고, 행정소송에서 보면 똑같은 처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인데,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위법한 처분을 다툰다고 했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절차 통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다툰다고 돼요. 그러니까 또 취소소송으로 보면, 행정소송법 제4조를 보면 위법한 처분을 취소화시키는 거라고 있는데, 행정심판 5조를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뭔가 행정심판의 장점이 부당이니까 이게 부당을 계속 표현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가 부당인지가 헷갈린다. 예를 들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저희가 통제할 수 있다고 행정소법 27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되면 위법이에요, 부당이에요? 위법이잖아요. 이게 적혀 있는 거니까. 재량권 한계를 넘어서 남용이 있는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일단 위법인데, 그 그러니까 위법으로 분류된 재량권 일탈 남용이랑 그게 아닌 부당이랑 과연 구별이 쉬운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위법한 행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법령 위반으로 보게 되는 거죠. 행정법 위반 원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다투는 것이 행정이고,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강학상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부당한 행정행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랑 재량권 일탈 남용이 되게 구별이 쉽지 않거든요. 재량권 일탈 남용이 지금은 위법인데, 이 이유는 뭐냐면 재량권 일탈 남용 자체가 애초에는 통제되지 않는 영역이었다. 재량 자체가 통제가 되는 거로 바뀌면서 이제 위법이 된 거잖아요.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행정 스스로 처리될 이 부당이랑 재량권 일탈 남용이랑 구별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당이랑 위법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위법까지는 행정소송이고, 위법 플러스 부당까지는 행정심판인데, 가능하다고 행정심판에서 가능한 것인데, 그 위법과 부당을 경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
그 이제 이 위법과 부당이 여기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선이 있는데 특히 뭐 위법이 법률 위반랑 법률 위반다고 법률 위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이 중에 하나가 재량권찰남용일 텐데 이 재량권찰남용이 부당과의 경계선에 있다.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보면 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입법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해서 사법부가 통제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항고소송 형태로 위법만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위법에서 당연히 재량권찰남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행정부 내부에 있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부당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 있는 재량권찰남용이랑 이 부당이랑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과거 뭐 지방 자치법에 관련된 판례이긴 한데 다수 의견을 보면 야 재량권찰남용은 법령 위법이잖아. 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저히 부당해서 공을 해치는 경우, 그러니까 한목적성을 현저히 결하는 경우가 이거 부당이라고 보는 거잖아. 요거랑 대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권찰남용이랑 다르다라고 보는 게 다수 의견. 우리가 아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재량권찰남용 위법이다. 부당이랑 다르다라고 보는 것인데 반대 의견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통상적으로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라 재량권찰남용이 구별이 쉽지가 않다. 부당이 좀 더 심해서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해야 하는 경우가 다르지 않냐. 그냥 부당이랑 다르게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해야 하는 경우는 다르지 않냐. 그래서 이게 구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재량권 뭐 이 결론적으로는 재량권찰남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서 뒤에 부분 되게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반대 의견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별이 쉽지가 않다는 게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량권찰남용이 현대에 와서는 당연히 위법 요소이긴 한데 부당이랑 구별이 쉽지가 않다. 야 그러면 도대체 부당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행정심판 실무에서는 부당 고유의 영역으로 양형 판단에서의 형사 사건에서 양형 판단의 감경 요소와 굉장히 비슷하게 이걸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한 거에서 처벌받긴 받아야 되는데 혹시 얘가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지 집안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봐줘야 될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같이 봐줘야 될 요소들이 재량권찰남용에서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 좀 더 넓게 봐주는 거죠. 부당이란 개념 자체를. 하지만 고유 영역으로 발전되어 왔지만 마찬가지로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이제 이 행정심판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부분 보면 그 운전면허 관련된 사건에서 좀 일부 깎아주는 건데 사실 깎아주는 건 재량권찰남용에서 가능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이렇게 부당에 발전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구별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 정도로만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재량형의 특별한 모습인데 어느 정도 30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